네, 안녕하세요. 김지정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걸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재판상 조치를 통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171조를 보면 파산 절차 참가와 시효 중단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법조항 내용부터 살펴보면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해석을 하면 파산 절차 참가는 채권자가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지 않았다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걸 설명드리면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참가를 하면 자기가 스스로 참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참가하겠습니다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야, 너는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으니 너는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켜버리지 않는 한 시효 중단 효력은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니까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잘 참가해서 그 절차에 계속 참여하고 어, 한다면 시효 중단 효력은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앞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강력한 시효 중단의 효력을 파산 절차 참가에 인정한 이유는 결국 이거는 사실 소송 제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오히려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으니까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죠, 채권자는. 자, 그렇다면 파산이란 게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산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빚, 즉 채무가 더 많아. 그래서 내가 갚을 수가 없어. 즉, 채무 초과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세 부르는 거죠. 그게 파산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 파산했어. 파산 상태야. 돈 없어. 그런다고 파산이 돼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파산인 거고 법률적으로 파산은요. 내가 그냥 파산이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즉 파산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고요. 법원에서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지를 살펴보고 문제 없으면 파산 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를 잘 밟으면 파산이 되는 거고 중간에라도 절차 진행이 안 되면 파산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파산이라는 것도 결국 재판이에요. 법원에서 한 재판. 그런데 이 파산이 재미있는 게 파산 신청을 하면요. 채권자들이 청구를 못 해요. 이 채무자한테. 즉,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미 받아놓은 판결이 있어도요. 강제 집행, 뭐 경매라든가 압류 이런 것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즉,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하거나 이런 건 이제부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 절차를 진행할 테니 그 절차 내에서 니들이 권리 행사하고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고 그렇게 해결해. 개별적으로 하지 마. 그거예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못 한대.
그리고 집행도 못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법원에서 안내한 대로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파산 절차 참가라는 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제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차 참가는요, 사실상 소송 제기와 유사한 거의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효 중단의 사유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채권자가 자기가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나 이렇게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렇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신고하고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 채권자들 신고된 내용을 싹 종합을 해서 나중에 채무자의 얼마 안 되는 재산 가지고 빚잔치해주고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렇게 파산 절차에 참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고한 채권에 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절차가 종료될 때 마치 판결처럼 그 채권은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지급명령이란 게 있어요. 지급명령으로도 시효 중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급명령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뭐 아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급명령이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송 절차, 즉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그 소장을 접수를 하면 상대방, 피고 채무자한테 보내주고 재판을 진행하고 서로 뭐 할 얘기 있으면 하고 나중에 재판 끝나면 판결 선고하고 이런 보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고 빠르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우리가 보통 독촉 절차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급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죠. 지급 명령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자,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요. 법원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지급 명령 결정을 합니다. 그냥 도장을 딱 찍어요. 판사가. 재판도 안 하고. 즉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서면 심리, 그러니까 그 서류만 보고 특별히 이상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네 말이 맞겠다, 일리가 있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채무자한테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내가 봤을 땐 큰 문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급명령 결정을 해서 너한테 보낼 테니 봐라, 검토해봐라. 만약에 네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확정을 시키겠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여기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뭔가 다른 점, 예를 들면 돈을 다 갚았는데요? 라던가 이 일부라도 갚았는데요? 아니면 채무가 없는데요? 이런 사유가 있을 수 있으면 그때는 이의 신청을 해라.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겨줄게. 그래서 소송으로 다퉈봐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간이신속이냐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넣고 판사가 특별한 문제 없으면 그냥 결정을 하고요. 그걸 채무자한테 보냈는데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 없으면 그냥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받는 건 똑같아요. 재판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고 신속하죠. 물론 채무자 입장에서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요.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피 터지게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런데 채무자가 그냥 수용만 하면 재판 한 번 안 하고 금방 끝나기 때문에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거는 사실 간이하고 신속하다 뿐이지 결국 소송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요. 재판상 청구로 취급을 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본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안 한다면 그대로 확정이에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이것도 재판 판결과 똑같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그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급명령의 차이점은 거의 다 유사한데 일단 서면 심리만 하고 판사가 결정을 해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거 말고는 뭐 효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안 해서 확정이 돼버리면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민법 제 172조를 보면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이라고 해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정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지급명령은 신청을 하면 소송을 제기한 것, 즉 소장 접수한 것처럼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고 그리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의 이의 신청이 없어서 그냥 확정이 돼버리면 마치 판결받은 것처럼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봐서 그냥 시효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 가집행 신청이 어떻고 이거 안 하면 효력이 또 상실되고 뭐 이상한 말 나오죠. 이건 뭐지? 싶을 텐데 이거는 법 조항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즉 옛날에 지금 현재 소송 절차가 아니라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표를 보시면 개정 전 구민사소송법에는 지급명령을 할 때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를 같이 써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가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30일 내에 가집행 신청을 안 하면 지급명령 자체의 효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가 별 문제 없으면 지급명령 결정을 하고 그걸 채무자한테 송달, 즉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하면 그냥 재판으로 가는 거고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다면 채권자가 가집행을 해라. 이렇게 같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집행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아예 지급명령 자체를 날려버렸어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예, 지급명령 결정을 할 때 채무자한테 너 불만 있으면 2주일 내에 이의신청해라 라고만 가지 뭐 가집행 뭐 이런 걸 부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그 채권자가 가집행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 자체가 삭제됐어요. 즉 지금은 채권자가 가집행 신청을 안 해도 지급명령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이 바뀌었으면 이걸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지. 즉 현행 민법 제172조는 현행 민사소송법과는 맞지 않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무시하면 되는 규정을 왜 설명하느냐? 혹시 저처럼 당황스럽거나 혼란을 겪으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건데 그냥 지급 명령은 그냥 소송 제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재판상 절차를 통한 시효 중단으로서 이제 화해가 나옵니다. 화해.
그 화해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화해라는 거는 여러분 친구랑 싸우면 누구랑 싸우면 나중에 화해하죠. 그거예요. 그 화해예요. 즉 분쟁의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는 것. 그걸 우리가 화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러면서 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화해예요, 화해. 화해.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그래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법적으로 살펴보면 화해는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외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어요. 재판 외 화해라는 거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화해가 아니라 그냥 분쟁의 당사자들이 자기들끼리 화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재판 외 화해입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민법 제731조에서 그런 화해를 화해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해 계약.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인 거죠, 화해도. 화해가 무슨 계약이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막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돈을 뭐 1억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 거죠. 근데 싸우는 게 돈을 못 갚아가 아니라 이제 뭐 어 돈을 뭐 갚네 못 갚네 그다음에 뭐 1억이 아니라 9천이네 8천이네 액수가 다르네 이런 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네 나중에 갚네 하여튼 싸우고 있어 분쟁이. 막 싸우고 있다가 둘이 화해를 하는 거죠. 소주 한잔 마시면서. 자, 우리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 나는 너한테 지금 1억 갚으라고 하고 있고 너는 아 무슨 1억이야 8천만 갚으면 되지 뭐 서로 지금 의견 차이가 있지 않냐. 그냥 우리 깔끔하게 9천으로 합의하자. 화해하자. 그때 상대방이 그러자. 그래 9천으로 하고 내가 다음 달에 9천 갚을게. 둘 사이에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어떤 계약? 분쟁의 대상을 9천으로 확정하는 그런 계약. 즉, 양 당사자가 의사의 일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치? 원래 이게 1억이네 8천이네 싸우다가 이 분쟁 대상, 즉 채권액을 9천으로 확정시키는 의사의 일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1억의 돈을 빌려줬다는 그 계약은 어때요? 이제 소멸하고 이제 뭐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채권액이 9천이라고 확정이 되는 새로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있던 법률 관계는 소멸하고 화해 계약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재판 외 화해 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둘 사이에 화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9천으로 우리 하자라고 의사의 일치가 있어도요. 그것도 안 지키면 방법 없어요. 안 지키면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엔 또 소송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화해할 거면 이렇게 말로만 그냥 화해 계약하고 둘 사이에 화해하고 그러면 또 안 지키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자?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화해를 하자. 그게 재판상 화해입니다. 즉 법원에서 화해 절차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 앞에서 화해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판사님 앞에 화해를 하면 판사님이 이렇게 화해한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화해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은 둘이 이제 그만 싸우시고 집에 가세요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하나 써줍니다. 뭐 화해 조서 이런 걸 써줘요. 그 문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받으려고 재판상 화해하는 겁니다. 그 문서는 그럼 뭐냐? 그 문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즉, 판사님 앞에 가서 화해를 하면 나중에 화해한 대로 어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그 판사님이 써준 그 종이 한 장, 화해 조서, 그게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따로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님 앞에 가서 화해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재판상 화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치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제 173조를 보면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과 시효 중단 이런 타이틀로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화해를 위해 소환, 즉 법원으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출석을 해서 화해가 성립이 되었다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법원에 화해 신청하는 거예요. 나 이거 화해로 분쟁을 끝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그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에 상대방을 부르겠죠. 화해 신청 들어왔으니 나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법원 소환에 응해서 나왔어요. 출석했어요. 출석을 해서 법원은 판사님 앞에서 화해가 됐어. 성립이 됐어. 그러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출석을 안 해. 그럼 화해가 되겠어요? 화해라는 건 결국 합의란 말이에요. 합의 보는 건데 상대방이 출석을 안 하면 아예 화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겠죠. 또 나오긴 나왔는데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기만 하고 화해가 안 됐어. 그럼 그냥 나가리죠.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이때도 시효 중단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대방이 아예 안 나오거나 아니면 나왔는데도 화해가 안 됐다. 그러면 이 화해 가지고는 시효 중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넥스트 스텝, 다음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게 뭐다?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라 그거예요.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은 의문이 들겠죠. 민법이라는 게 되게 양이 많고 재미가 없어요. 그나마 팁을 드리자면 민법 공부를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꾸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왜? 왜? 궁금해? 궁금해? 이러면서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덜 지고요. 아시겠죠? 자, 뭐가 궁금해야 되느냐?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화해 신청했다가 화해 안 되면 그래서 화해 절차가 그냥 종결돼서 끝나버리면 그냥 소송 제기하면 되지 뭐. 그걸 굳이 왜 법정 만들어 놨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화해 신청을 해서 화해가 성립이 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시효가 화해가 성립이 안 되면 시효 중단 효력 없다. 그러면 그냥 소송 제기하면 되지. 그걸 굳이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그러면 1개월 내에 2달 후에 소송 제기하면 2달 후에 한 소제기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안 되나? 되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화해 신청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안 나왔어. 혹은 나왔는데 화해가 안 됐어. 그래서 그냥 화해 절차가 종결됐어. 그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안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한 3개월쯤 있다가 에이 소송해야겠다. 화해 절차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소장을 냈어요. 그러면 그 소장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이 안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그럼 여기에 1개월 내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건 그겁니다. 시점이에요, 시점. 시효 중단이 언제 되느냐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거죠. 화해 신청을 하면 일단은 그때 시효가 중단돼요. 그런데 만약에 화해가 성립이 안 되면 시효 중단 효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에 화해 신청을 할 때 시효 중단을 시킨 그 효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라? 한 달 내에 빨리 소송해라.
그러면 화해 신청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해 신청을 했어요. 근데 화해가 잘 됐어. 그러면 시효 중단 시점은 언제겠어요? 처음에 화해 신청한 때죠. 그런데 화해 신청했는데 화해가 잘 안 됐어. 그러면 1개월 내에 빨리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 중단은 언제? 소제기한 때가 아니라 시효 중단. 즉 처음에 화해 신청했을 때 그때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화해 신청을 하고 화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1개월 내에 소를 제기 안 했어. 한 서너 달 후에 했어. 이때는 시효 중단이 언제 되겠어요? 소를 제기한 때, 즉 나중에 소장을 넣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시효 중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해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시효 중단이 되었다는 그 효과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화해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 빨리 한 달 내에 소송을 해라. 그러면 처음에 화해 신청했을 때 기준으로 우리가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시효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떨 때 의미가 있겠어요? 시효가 막 지금 다 완성되려고 그래. 내일 모레 막 되려고 그래. 그래서 일단 급하니까 화해 신청을 했어. 그래서 화해 절차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 그 시효 기간이 넘었어. 다행히 화해가 성립이 되면 처음에 시효 중단의 효과가 인정이 될 텐데 만약에 화해가 성립이 안 됐어. 그럼 그 화해 진행 중에 이미 시효가 완성돼 버렸어. 그리고 이제 소를 제기하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됐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달 내에 빨리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 화해 신청했을 때 그때 시효가 중단된 걸로 우리가 인정을 해드릴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효 중단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 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똑같다. 그 임의 출석이 뭐냐? 이거는 이제 소액 사건에 있는 건데요. 소액 사건이란 뭐냐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가, 즉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교적 액수가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소액 사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소액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좀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원래 소송은요, 소장을 예쁘게 써가지고 법원에 내는 게 맞는데 소액 사건은 액수도 작고 간단한 게 많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절차가 있냐, 당사자 양쪽이 임의로 그냥 출석을 해서 재판 그냥 바로 그러니까 소장 접수하고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임의로 출석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임의 출석에 의한 소위 제기입니다. 옛날에 막 그 원님한테 가서 둘이 가가지고 억울합니다 하면서 바로 재판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은 많진 않은데 어쨌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출석을 해서 소송을 한다기보다는 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임의 출석해서 저기 분쟁이 있는데 얘랑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를 나 화해로 끝내고 싶습니다라고 둘이 가는 거예요. 이때 화해가 되면 당연히 시효가 중단되는데 이때도 둘이 임의로 그냥 출석해서 재판을 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이때도 화해가 안 됐어.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이때 마치 뭐예요? 화해 신청한 것처럼 한 달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 임의 출석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접수할 때 시효 중단이 돼요. 화해 신청을 해도 그때 법원에 신청할 때 기준으로 시효 중단이 됩니다. 임의 출석, 즉 그냥 법원에 가서 구술로 말로 저기가 소송하러 왔습니다. 화해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도 그때 시효 중단됩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 안 됐을 때예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뭐 취하, 각하, 기각 이런 경우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했죠. 화해도 마찬가지로 화해가 성립이 안 됐다. 그러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화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내에 빨리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에 화해 신청할 때, 처음에 이미 출석해서 구술로 화해를 신청할 때, 그때 그 시점 기준으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재판상 조치, 즉 법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절차들, 조치, 그런 걸 통해서 시효 중단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구 중에서 재판 외 청구, 즉 법원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재판 외에서 청구하는 것, 그걸로 시효를 중단하는 걸 보겠습니다. 174조를 보면 최고와 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최고라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행해, 빨리 돈 갚아,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건 특별히 형식이 없어요. 특별한 형식이 요구하지 않고요. 그게 뭐 구두로 하든 뭐 편지로 하든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그런 형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한테 도달만 되면 돼요. 빨리 돈 갚아라, 빨리 이행해라, 이렇게 독촉하는 거. 이게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뭐 그런 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편함 보면 뭐 독촉장, 최고장 써 있는 거 있죠? 그 최고가 이 최고예요. 빨리 돈 갚아라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보통 최고 할 때 내용 증명으로 많이 하죠. 내용 증명으로. 내용 증명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반드시 내용 증명을 해라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 나한테 돈 갚으라고 한 적 없는데? 라고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입증하기 편하도록 내용 증명으로 할 뿐이지 반드시 뭐 내용 증명을 해야 된다. 우편을 해야 된다. 등기로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말로 하든 카톡을 하든 문자로 하든 뭐 전화로 하든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는 몰라요. 저한테 돈 갚으라고 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할까 봐 보통은 입증이 편한 내용 증명을 한 뿐이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재판 외의 청구, 최고로 하더라도 이때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식에 제한이 없다 보니 재판상 청구처럼 완벽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하기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법원에서 진행하는 재판상 청구만큼 확실하진 않단 말이죠.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완벽한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좀 애매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민법 제 174조를 보시면 최고와 시효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즉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소송 제기죠. 파산 절차 참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화해를 위한 소환, 또 배웠죠, 우리. 화해 신청했을 때. 임의 출석, 이것도 배웠죠.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렸죠. 집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 시간에. 이런 재판상 조치, 이것들의 공통점 뭐예요? 전부 다 소송 제기와 유사한 효과, 혹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모두 법원을 통한 조치란 말이에요. 확실한 조치들. 왜? 법원을 통한 거니까. 법원을 통한 이런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최고를 하고서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와 같은 이러한 법적 조치, 즉 재판, 법원을 통한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취하지 않으면
최고만으로는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이런 조치들을. 그러면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공부를 하셨으면. 아니,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거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며. 그쵸? 그러면 바로 그거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면 되고 결국에는 최고를 하나만 하는 소리 아니냐. 그냥 말로 하는 거는 별 의미 없다는 거 아니냐. 어쨌든 최고를 해도 결국에는 재판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재판상 조치를 하면 되지. 왜 최고를 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냐.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엔 시점의 문제, 시점의 문제. 재판상 청구를 바로 들어가면 재판상 조치가 바로 들어가면 그때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소장을 넣었다. 그럼 소장을 넣은 날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그런데 최고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최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내에 재판상 조치를 취하면 시효 중단이 인정해주는 그 시점, 기준이 재판상 조치를 한 그 시점이 아니라 언제? 최고한 시점. 그 전에 이미 했던 그 최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월 달에 최고했습니다. 내 돈 갚아라 이놈아 이렇게 1월 달에. 근데 당연히 돈 안 갚겠죠. 그랬더니 3월 달에 소장을 넣었어. 그러면 시효 중단이 1월에 된 거예요? 3월에 된 거예요? 1월이 1월. 왜? 6개월 내에만 재판상 조치를 취하면 최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니까 3월이 아니라 1월, 1월 달, 즉 최고를 했던 그 시점 기준으로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1월 달에 최고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가지고 한 10월 달쯤에 소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시효 중단은 언제 된 거예요? 10월이지. 왜? 6개월 내에 재판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 달에 한 최고는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재판 외 청구, 즉 최고로서 시효 중단을 시키고 싶으면 그 시점 기준으로 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라? 6개월 내에 빨리 재판상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재판상 조치를 취한 시점이 아니라 최고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 중단 효력을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효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시효가 한 5년 남아 있어. 그러면 뭐 6개월 후에 하든 뭐 10개월 후에 하든 2년 후에 하든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만약에 시효 완성이 뭐 한 달밖에 남아 있어요. 급해. 그럴 때는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최고를 해놓고 그래서 급한 대로 시효 중단을 시켜놓고 이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6개월 동안 그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재판 조치를 취하면 처음에 최고했을 때 기준으로 시효가 딱 중단돼 버리니까 내 채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거고 최고에 대하여도 불완전 하나마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소송 제기 외에 뭐 파산 절차 참가라든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 이런 재판상 조치를 통한 시효 중단을 알아봤고 또 이런 재판상 조치 말고 재판 외 청구로서 최고로 시효를 중단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걸 종합하면 이런 거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파산 절차 참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사실상 소재기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화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잘 진행이 되면 처음에 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해 준 게 쭉 가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취하하거나 이럴 때는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산 절차 참가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절차 참가 자체가 각하되거나 아니면 절차 참가한 거를 자기가 스스로 취소한다거나 이때도 중단 효력이 안 되고요. 화해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렇게 처음에 소송 제기나 절차 참가나 화해 신청 이런 걸로 시효 중단한 효과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나중에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하면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다는 거고. 최고도 마찬가지고 최고도 일단은 재판 외로도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은 되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빨리 6개월 내에 재판상 조치를 취하고 이걸 취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효 중단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고요. 내용은 많지 않지만 설명드릴 게 많아서 4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